예,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열린 청문회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서 대기업 총수 9명이 나란히 증인으로 앉아있는 풍경 참 오랜만이죠. 이번 주에는 탄핵안의 국회 처리까지 앞두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이분이 보는 상황 인식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초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 연결을 해보죠. 김종인 전 대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청문회는 보셨지요? 잠깐 봤어요. 네. 네, 그러셨어요. 뭐 뉴스는 다 확인하셨을 텐데. 네. 경제민주화를 일관되게 외쳐온 분으로서 또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도 경제민주화가 꼭 좀 됐으면 좋겠다 바랬던 분으로서 이 정경유착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은 이건 뭐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뭐 어저께 이 재벌 총수들 9분이 청문회에 출석했다는 건 청문회에 출석했다는 의미에 청문회장에서 별다른 무슨 성과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별다른 성과 없는 청문회였다. 왜 이렇게 해도 안 될까요? 끊어지지 않을까요? 그 정경유착의 고리. 정경유착의 고리라는 게 상호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쉽게 해결이 되질 않아요.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네. 게다가 지금 정치권에서 또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위정자가 그 정경유착을 더 부추긴 꼴 아닙니까? 이제 와서 보니. 뭐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비춰지게 됐는데. 예. 실질적으로 제가 그 경제 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입법 자체도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국회에서 그 입법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정치인들이 서로 협조를 해가지고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 정당들도 말로는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외치지만, 예. 막상 실질적으로 입법을 하려고 될 것 같으면은 그게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요. 적극적이지 않아요. 예. 그래, 지금 청취자 질문도 막 들어옵니다만, 사실 김종인 전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탄생 1등 공신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1등 공신이라는 건 자꾸 물론 도와줬던 분이에요. 예, 정부가 탄생한 뒤에는 이제 손을 떼셨습니다만, 탄생까지는. 근데 요즘 돌아가는 이 상황을 보면서는 어떤 느낌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헤어지게 된 기본적인 계기도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해서 사실 제가 도와줬는데. 그래서 들어가셨죠, 맞아요. 예. 경제민주화를 갖다가 선거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서로 갈등도 있고 이제 그랬었는데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경제민주화 말 자체가 없어져 버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번 사태를 보면서 왜 경제민주화가 없어졌구나 하는 걸 갖다가 드디어 내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셨어요. 아니 그때는 그러니까 선거 직전에 사실은 들어가서 도우셨던 건데 그때만 해도 최순실 문제 전혀 모르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 경제민주화 중에서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사전 출자 해소 문제를 갖다가 논의를 했었는데, 예. 그 자체가 갑작스럽게 사라져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누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했을 거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잠깐만요. 그 당시라고 하면, 그러니까, 대선에서, 당선되기 직전까지는 있었던 것이. 대선 직전에 이미 그런 사태가 벌어졌던 거죠, 있었던 것이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 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없어지던가요, 그게? 내가 보기엔 10월 말경에 이제 경제민주화에 대한 전반적인 윤곽을 갖다가 제시를 했었는데. 예. 그게 벌써 이제 11월 초에 그냥 사치를 감추게 된 거죠. 그럼 그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보이지 않는 손은 최순실 씨였던 것 같습니까? 그게 뒤에 어떤 비선 실세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작용을 했구나 하는 이런 추측만 해뒀을 뿐인데. 예. 그게 누구라는 걸 당시에는 몰랐었죠. 모르셨군요. 아니 김종인 대표야 외부에서 스카웃된 분이니까 이 최순실이라는 존재를 그때 몰랐다 치더라도 박 대통령 곁을 오래 지켜왔던 같은 당 의원들은 진짜 몰랐을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그냥 그렇게 검증도 없이 대통령 시킨 걸까요?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은 별로 접촉을 당시에도 안 했었기 때문에. 예.
아니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 부분이 좀 후회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은 내가 좀 끝까지 누군지 파헤쳐 볼 걸 그랬다 이런 생각. 근데 뭐 그야 뭐 내 능력으로는 당시에 파헤칠 수도 없는 거고. 아하.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인 얘기로 누가 로비를 했구나 하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공개적으로 내가 방송에 나와서 당시에 했었는데. 그렇군요. 예. 그게 최순실 씨. 지금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에서 나온 문건 중에는 김종인 대표에 대한 문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외부에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다. 새 정부에서 중책을 맡기지 않더라도 다보스의 특사로 보내면 예우하는 모양새를 갖출 수 있다. 이게 지금 인수위 시절에 작성된 문건인데, 그러니까 적당히 뭐 예우만 해주면 된다. 차기 정권에선 배제한다. 뭐 이런 의미로 메모를 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로비를 많이 받아들 테니까 나에 대해서 이제 불편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 저기에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좀 듣고서는 기분 나쁘진 않으셨어요? 뒤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별로 나는 그 당시에 벌써 이미 결별을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별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느낌은 갖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아니 대통령이 왜 이런 최순실 같은 사람한테 휘둘렸다고 생각하세요? 가까이에서 대통령을 봐온 분이 보시기에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관계를 지금까지 유지를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납득이 가지 않고, 대통령이 되려고 했을 적에 어떤 생각을 갖다 하고서 대통령이 되려고 했는지, 예. 그 자체가 최근에 와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대통령이 되려고 결심했는지조차가 이해가 지금은 안 돼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 대통령이 될 사람들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는 그래도 확신을 가져야지 되는 건데. 예. 그런 것이 나는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이 없지 않았나. 네. 지금 뭐 청취자 문자 들어옵니다만, 뭐 김종인 전 대표께서는 최순실 존재를 몰랐다고 그 당시 몰랐다고 하시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준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좀 뭐 죄송스럽다고 후회스럽거나 이런 생각도 만감이 교차하실 것 같다. 이런 질문 들어오네요. 그래서 내가 이미 한 서너 번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죄송하다. 네, 어쨌든 죄송하다. 그래요. 김종인 전 대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9일에 탄핵은 지금으로선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결 가능성 높습니다. 탄핵 이후, 즉 포스트 탄핵도 이제는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네. 김종인 전 대표 보시기에 어떻게, 새누리당은 우선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새누리당은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은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힘든 세월이요? 네. 분당은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탄핵이 가결되고 나면은, 예. 탄핵에 찬동한 세력과 탄핵에 찬동하지 않은 세력 사이에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분열이 생길 수밖에. 분당은 불가피. 그러면은 분당 되고 나서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분당되고 나면은 새누리당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건 그대로 남아있어도 되고,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가게 되는 사람들은 새로운 정치를 모색을 하겠죠. 새로운 제3지대에서 뭔가를 그러니까 이른바 비주류라고 하는 분들, 제3지대에서 다시 모일 것이다. 그 말씀이세요. 그렇게 되면은 대선은 야권에 유리해지는 겁니까? 지금의 이 분위기라면?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 어쩌면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속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이런 상황이 도래가 됐으니까 야권에 당연히 갈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이번에 그 촛불 집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상들을 놓고 봤을 때 참 대한민국 국민이 훌륭하다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데, 이 한국 국민의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를 어떻게 잘 지켜가야 할 것인가까지 생각을 한다고 저는 가정을 해요.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이러한 혼란한 상황에서 나라를 좀 안정을 시키고 나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과연 누가 되겠느냐 하는 데서 깊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번 촛불이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그런 불만, 분노까지도 응축되어 있는 촛불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각 분야에 지금 고질적으로 되어 있는 그 페이스북을 갖다가 좀 다시 좀 정리를 해가지고서 나라를 갖다가 새롭게 형성해달라는 그러한 의미가 다분히 내포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의미가. 그러면 이제 탄핵 이제 가결된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난다. 그럼 그 다음은 개헌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 얘기도 당연히 나올 거라고 봐요. 지금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나타난 문제점도 결국 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로 지적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난 우리가 87년 체제에서 지금까지 6번의 대통령을 뽑았는데 전부가 다 주변에 거의 사적인 차별을 통한 문제점 때문에 대통령이 거의 다 실패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같으면 우리가 정치체제를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지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갖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정치체제에 대한 논쟁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개헌 얘기를 하기에는 대통령 선거까지 기간이 너무 짧은데요? 아니 기간이 짧다 할지라도 일단 거론하게 되면은 대통령 설사에 지금 개헌을 못 하더라도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들이 이제 개헌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갖다가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의견을 다 표현하고 약속하고 이런 공약의 과정이 있을 거다. 근데 아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 이렇게 왔냐면 이번 대선이 결코 야권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개헌 논의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이 분위기가 또 한 번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런 거보다도 지금 보면은, 우리 이제 지금 상황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혼미스러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볼 것 같으면. 혼란스러운 상황. 그러면 이제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일반 서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활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또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내 생활, 이 경제,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이거를 어떻게 누가 어떤 정당이 잘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냐는 이런 문제를 갖다가 자연적으로 깊이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게 됐을 때 누가 경제에 있어서 생활에 있어서 안정감을 주느냐가 또 다른 선택의 기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단순히 지금의 여당, 정부 여당에 대한 불만을 넘어서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옛날에 1969년도에 드골 대통령이 그 당시에도 파리의 시민들 때문에 물러나게 되지 않았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드골 정권이 그 10년 지속된 정권이 물러나니까 다들 자연적으로 야당으로 정권이 넘어갈 것이라는 것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결과를 보니까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의 야당들도 그러니까 그 포스트 탄핵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대선에 당연히 대해서. 그렇죠. 그 부분에서 막연하게 내가 지금 야당으로서 촛불 집회에 같이 참여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탄핵을 했으니까 자연적으로 나에게 올 것이다라는 이런 환상은 안 가는 환상은 버려야 된다. 이재명 돌풍이 일고 있어요. 이제 야당 분이시니까 제가 여쭙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다라는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국민들이 지금 이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점차 경제나 생활에 대한 쪽으로 관심이 옮겨갈 거다라고 하면 또다시 이 후보를 고르는 기준도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재명 시장의 경우에는 촛불 집회에 매번 참여하면서 촛불 집회에 나타나고 있는 민심을 갖다가 비교적 빨리 판단하는 것 같아요. 민심을. 그리고 그거를 자기의 입을 통해서 그대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작용을 해서 최근에 지지도가 많이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민심을 잘 파악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 탄핵 후의 민심도 잘 따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전제를 깔고 유리할 거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를 들어서 지난 토요일 날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잘 파악을 했다고 봐요. 이 재벌의 문제가 바로 이번 사태를 갖다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의 재벌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뽑아내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가지만 여쭐게요. 반기문, 안철수 두 사람이 손잡을 수 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엔 그거는 거의 어려울 거라고 봐요. 거의 어렵습니까? 서로 양보 안 하기 때문에? 양보를 안 한다기보다는 제가 보기에 이 박기문 지금 유엔 사무총장은 자기 스스로가
대권 출마를 확실히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아직 안 한 상태에 있고. 예, 안철수 씨는 처음서부터 이 정계에 데뷔할 때부터 오로지 자기가 지향하는 목표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지금 민주당을 탈당을 해가지고서 지금 국민의당을 갖다 창당을 하지 않았어요. 예. 그 국민의당이라는 것이 자기의 대선 출마를 위한 하나의 기초를 닦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분이 그걸 포기한다는 건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더불어민주당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뭐 더 있고. 아니 자꾸 주변에서 제3지대에 가서 뭐 개헌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나오길래 여쭙습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나중에 시간이 감에 따라서 어떻게 될 거냐 그때 봐야 하는 거고. 아 그래요? 미리서 단정적인 얘기는 안 합니다. 뭔가 문을 열어놓는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였습니다.